인구 소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보여요. 그다음에 인구는 경제예요. 그리고 이 경제는 결국 미래하고도 같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사실 돈을 잘 못 버니까 결혼을 못 하거나 안 하거나, 결혼을 안 한다는 거는 출산도 안 한다는 얘기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지금 20년 동안 380조를 썼다? 저는 일단은 그 자체에 대해서 퀘스마크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쓴 거는 사실일 겁니다. 그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에 발표된 출산율은 사실은 바닥권인 거고요.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볼 게 더 바닥이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뚜렷한 상고 하저 현상을 보여요. 상반기에 굉장히 높고요. 뒤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인류가 가지 않은 길이에요. 결국 굉장히 심각한 거죠. 둘이 나와서 하나가 나와도 사실은 괜찮은데 하나가 더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순서로 가고 있으면 요 3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없어요. 학생 수가 줄어든 게 눈에 보이셨겠네요. 그럼요. 확연히 팍팍팍 줄더라고요. 한 해. 한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특징적으로 공통적인 게 2015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전 세계, 특히 선진국들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작년까지 한 6조 엔 쓰다가 올해부터는 10조 엔으로 늘렸거든요. いよいよ本格実施されるステージに入ります。 엄청나게 예산을 써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청년 세대의 경우에 그들의 뇌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들이 느끼는 사회의 각박함은 인구 소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보여요. 만약 지금 그대로라면 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반등은 불가능하다. 나라 밖에서는 지금 한국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걸린 문제입니다. 초저출산이랑 맞물리면서 이게 한국의 경제에 어떻게 좀 연관이 있나요? 2.1명 이상의 끊임없는 후속 인구가 공급될 거란 전제하에 만들어진 첫 번째 조세제도, 두 번째 끊임없이 세대 부조형이 전제가 되어 있는 복지제도,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맞물릴 수 있을 정도로의 산업제도, 경제 모형들,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라는 것을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출발 자체가 이미 이제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노동 감소, 즉 그 세대 부조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설계화가 되어 있는 것이 흔들리는 과정. 출산율이 0.6, 0.7까지 떨어졌던 전대미문의 이 사태가 사실 빚어낸 결과다. 그러면 이제 뒤가 다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뭘 하긴 하는데 안 나와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산의 3요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생산을 하려면 투입이 돼야 돼요. 근데 투입의 가장 큰 근거가 노동이거든요. 그 요소의 가장 중요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근원 변수가 노동인 거거든요. 바로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신규 공급 인원인 거예요. 거대한 인구들이 만들어내는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엄청난 잠재력들. 이게 이제 고도 성장의 근원이 되는 거고요. 또 그분들이 끊임없이 소위 세금을 내고 재정을 쌓아줬던 걸 가지고 또 자본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짧은 시간에 고도의 압축 성장들을 완성을 한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인구는 경제예요. 그리고 이 경제는 결국 미래하고도 같이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생산의 3요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노동이 일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노동이 줄어들면 자본도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노동 우린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부가가치가 늘어나죠? 라는 딜레마가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골칫덩이거든요. 노동 자본이 줄어들면 땅 팔아가지고 할까요?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토지는 설명이 없거든요. 아니면 가능성 있는 기술 정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R&D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상상력의 영역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한국은 R&D 비용 없이 그냥 그대로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역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그네들 가져왔던 거 그대로 갖고 와서 분해해서 그냥 만들어서 뚝 하면 되는 구조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사례를 따라간 거예요. 지금 일본에 논쟁이 있어요.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 올리더라도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일손 부족을 겪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이 도산해도 사실 일자리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고요. 아마 아쉬운 거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조금 아쉽고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계 선상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도 있고 게다가 또 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결국 사람이 유출되잖아요. 노동력이 유출되고 사람이 없어지면 중소기업도 시장도 일거리도 아무것도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인 거죠. 사람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고 뭐 시장도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거는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는 겁니다. 도시와 지방의 최저임금 격차를 보면 한 10년 전에는 100엔 차이였는데 지금 한 200엔 차이까지 나거든요. 이대로 두면 가면 갈수록 더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죠.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서 2040년에는 주인 없는 땅이 홋카이도 면적만큼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본의 전체 총 집이 7천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30년 정도가 되면 그 중에 2천만 호가 빈집이 될 거라고 해요. 30%가 빈집이에요. 그런데 그 빈집의 대부분이 도시가 아니라 지방입니다. 지방의 빈집이 엄청나게 느는 거고요. 도쿄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만션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아파트죠. 역세권의 신축 만션은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금 가격 지수가 한 180, 190 그래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도쿄 근처, 오사카 근처에서 계속 젊은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도시는 주택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가구 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도쿄의 주택 가격은 계속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뭐 빈집이 생기는데 서울은 지금 집값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인구가 줄어들던 시기가 흑사병이 돌던, 그러니까 콜레라가 돌던 시기인데, 근데 그때 출산율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청년 세대의 경우에 그들의 뇌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들이 느끼는 사회의 각박함은 그 당시 흑사병이 돌던 유럽에서의 젊은 세대가 느끼던 각박함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자, 일단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내 주변의 세상을 샘플해서 내 뇌 안에 세상의 모델을 만들어요. 내가 어떤 정보들을 접하고 어떤 세상의 샘플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점이 돼서 내 뇌 안에 모델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어느 나이 때에 얼마만큼 해야 된다라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사회적 압박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해야 되지?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해야 되고 뭐를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기준치를 찾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뇌가 주변의 샘플들을 통해서 이 정도가 기본인 것 같다라는 정보를 얻어요. 근데 예전처럼 정보를 우리가 빨리 얻지 못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던 세대에는 그냥 하는 만큼 하지 뭐, 나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라고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안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정보들이 많아요. 내가 찌질하고 내가 지금 막 고민되고 이런 것들은 안 올리고 플렉스했어. 나 이 정도 했어. 이거 뭐 찌지 않니? 이런 것들만 보여주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와, 쟤들은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 해주는데 나도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게 되는 이 압박감이 있으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스탠더드가 계속 올라가 버린 거예요. 기준치가 너무 높아져서 사실 그건 거의 좌절감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또 다른 심리적 지표를 보게 되면 단순한 우울이나 무기력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좌절감과 절망감, 이런 종류의 감정들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좌절감과 절망을 많이 느끼는 상태라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뇌의 입장에 있어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동기부여가 되거나 뭔가를 해봐야지 또는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지라고 하는 메커니즘들이 저절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또 더 우울해지고 다운되고, 그러면은 어떤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데 있어서 이걸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다시 내가 또 동기부여가 더 안 일어나면서 더 다운되는 이러한 종류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 시발점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거 안 되겠다, 또는 나는 모자란 것 같다, 나는 이거 잘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울이나 무기력, 그걸 넘어서서 좌절감을 느끼는 일들이 많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젊은 분들이 지금 괴로운 건 뭐냐면 출산도 출산이지만 출산 이후가 더 골치 아프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출산 이전은 왜 또 생각하지 않는 거죠? 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한국의 특수성이거든요. 한국은 출산율이 사실은 이제 0.6에다 0.7 하는 게 뭐냐면 혼인이 전제된 경우에 나오는 출산율이에요. 출산의 모수를 늘리려면 혼인의 모수를 늘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결혼 허들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못 갖춰서 입구에 닿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집값도 사실 만만치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조금 꺼려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과도하게 비싸진 이 주거비 같은 것들이에요. 얘긴즉슨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싶어도 안정된 주거와 관련돼 있는 둥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뭐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마른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그죠? 모든 부모들의 인식. 공부 잘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전교 1등은 어디로? 무조건 서울로.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 출산율이 사실은 평균을 같이 관리를 해주는데 한국은 평균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자꾸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 또 그 이동을 또 뒷받침하는 서울만의 공고한 또 비교 우위들이 뚜렷해지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서울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의 공간이 어떻습니까? 고밀도 공간이고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요. 출퇴근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내 사는 것도 바빠가지고 뭐 연애 생각도 별로 없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그런 공간에서 핍박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얘기한 자산이나 근로소득이 굉장히 제한적인 후배들이 이 MZ 세대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이런 식의 결론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특히나 서울에서는 출산, 이거는 지옥,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나쁜 수식어들이 같이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족과 출산과 자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직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모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가족, 출산 이게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 뒷덜미를 잡는 굉장히 불리한 방식으로서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더 똑똑해진 친구들이 가족을 결성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좀 고정적인 게 있다 보니까 혼자 살기도 너무 팍팍하니까. 서울은 이미 0.6이 무너져서 0.5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잖아요. 서울은 지속 가능한 근로소득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안정적인 주거 문제나 불안함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썼을 거예요. 하지만 성과가 안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모수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결국 결혼을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이제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근로소득이 장기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 집과 관련되어 있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MZ세대에게는 굉장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과정이 된 거죠. 왜?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도국 때는 이 둘을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중년의 그 아저씨들 같은 경우에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결혼을 했거든요. 이유는 오늘 비록 가진 게 없어도 1년 후, 10년 후에는 자연스러운 인플레만큼의 소득 증가는 기대했거든요. 인플레만 있나요? 당연히 자산 소득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큰 축적의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당연히 위험한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 그 과정 안에서 안정적인 고용과 안정적인 주거와 관련돼 있는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은 잠재 성장률 자체가 지금 1%대예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정도까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상황 판단 능력도 좋은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 결과는 뭘까요? 당연히 출산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일본에서 더 큰 문제는 이런 세대 간의 임금 격차보다는 세대 내의 임금 격차가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하면 비정규직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일본에서 원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1990년대 말부터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요. 그리고 일본의 비정규직은 우리랑 좀 다르긴 한 게 한 7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아르바이트 하거나 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할 경우에 이제 비정규직이 많아서 우리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가장인데 비정규직인 사람들도 꽤 지금 늘고 있어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런 이제 세대 간의 임금 격차, 그 다음에 세대 내 임금 격차가 나중에 뭘로 이어지냐면 가족 형성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잘 못 버니까 결혼을 못 하거나 안 하거나 결혼을 안 한다는 거는 출산도 안 한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은 정규직 직원으로 들어가서 안정된 직장에서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여기서 정년 때까지 다닌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결혼을 할 수가 있고요. 30년 론을 끼고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있죠. 이게 일본의 고도성장기의 공식이었죠.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내가 10년 뒤에는 어떤 직위에서 어느 정도 월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미리 선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직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30년 론을 끼면 은퇴할 때 거의 다 갚아요. 그런데 근속연수가 짧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직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다.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익 측면에서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개개인의 행복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이 고용을 중시하는 게 기업 측면에서 고비용 측면도 있지만 또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됐던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측 가능한 사회라는 거고 그만큼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저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연착륙 정책.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이 줄어든 인구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대신 줄어드는 속도를 어떻게 하면 늦추면서 탄력 있는 또는 뭐 생산력이 높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베가 1억 총 활약 사회라고 1억 인구를 50년 뒤에도 유지하면서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했잖아요. 최근에 키시다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8천만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뒤에도 인구 8천만을 유지하면서 생산성 높은 사회를 만들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구를 100이라고 했을 때 사실 100이라는 인구가 다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노동력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하신 분들 일 안 하죠. 전업주부도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비노동력 인구를 어떻게 하면 노동력 인구로 전환시킬 것인가. 고령자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본인이 원하면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을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인구는 줄지만 일하는 사람은 늘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노동력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 요인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젊은 사람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정년 연장이냐라고 하는데 인구는 확실한 미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대책을 잘 세워도 분명히 노동력 부족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사실은 논의를 시작을 해야 더 늦지 않게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속도를 늦추면서 질서 있는 축소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착륙에 대한 구체적인 그 청사진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나요? 50년 뒤에 4천만을 목표로 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일단 없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붙여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를 붙이는 순간 아이를 낳는 게 노동력 재생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 낳으세요. 왜? 우리 노동력 부족하니까. 연금 고갈되니까 아이 낳으세요. 그러면 아이를 안 낳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출생하고 고령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떼서 생각해야 돼요. 한국은 적어도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은 사실 뭐 아니면 도거든요. 첫 번째 펜귄, 퍼스트 펜귄이라고 그러잖아요. 퍼스트 펜귄의 운명 딱 두 가지거든요.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물개한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생선을 지가 다 먹거나 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게 오히려 역발상으로 더 좋은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노동의 투입이 없는데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 이게 우리의 상식과 질서의 대전환이에요. 지금 많은 정황 증거들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60년, 70년대 만들어진 질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처럼 50대, 60대는 그게 너무 익숙하거든요. 질서는 늘 변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자꾸 과거 질서를 가지고 특히나 선진국에 태어난 친구들을 제어하려고 하고 교육하려고 하냐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차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한 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새로운 상상을 하고 창조를 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하버드 의대 어느 교수님 팀, 데니얼 쉑터 교수님 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의외로 내가 알고 있는 과거를 떠올릴 때랑 경험하지도 못한 미래를 떠올릴 때 뇌가 거의 같은 영역을 사용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새로운 걸 상상하고 아무리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새로 내가 창의적으로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건 기본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학습한 것에 기반해서 떠올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가진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집단지성이 발휘되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출산이라는 문제와 새로운 생각이 생겨나는 메커니즘 사이에도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껴져요.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새로운 생각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없고 연결되기 어려워한다면 연애나 사랑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이를 함께 만든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큰 창조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창조의 행위를 위해서도 역시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알고 함께 갈 수 있는 공감하는 능력, 연결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잣대로 이러면 안 돼, 시키는 것만 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윗세대 분들이 또는 부모가 또는 선생님이 종용을 하는 사회라면은 이 안에서는 새로운 생각도 나오기 어렵고 무언가 새로운 걸 탄생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외로움과 단절 그리고 연결이 끊긴 사회라고 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래도 기본적인 행복은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내가 다음 세대도 생각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